아르헨티나에서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임대료는 무려 40%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임대료 통제법을 폐지한 덕분이에요. 초반에는 이제 밀레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당분간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지속될 거다.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는 너무나 환상 속에 있을 법한 그런 경제 시스템에 그런 물가에 살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있는 고통들이 따르기 마련이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르헨티나 주택 문제네요. 네. 아르헨티나 그러면 고물가 기조의 대명사인데 최근 주택 임대료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야, 이거 무슨 소린가요? 네, 이번 주에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 비롯해가지고 외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작년 10월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임대료는 무려 40%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었던 요인은 공급이 늘어서인데요. 작년 10월 이후 공급량이 17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전 정부가 몇 년 동안 이제 지속해왔던 임대료 통제법을 폐지한 덕분이에요. 근데 이 법 이름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바로 우리나라에도 있는 임대차법과 매우 흡사한 법이 아르헨티나에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둘이 짰나 싶을 정도로 시행 시기도 2020년으로 똑같아요. 네, 아르헨티나도 임차인을 보호하고 아파트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또 세입자 간의 계약에 제한을 두는 그런 임대료 통제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기존에 2년이었던 월세 계약 그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률도 원래는 뭐 6개월마다 뭐 이렇게 변경을 했었던 거를 1년에 한 번 바꿀 수 있는데 그것도 중앙은행이 정한 그 월세 지수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서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월세 지불하는 것도 페소로 받도록 했죠.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오히려 주택 공급이 줄고 임대료는 배로 올라서 역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고통받는 상황이 왔고 집주인들도 사실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작년 10월에 그 대통령에 당선된 하비에르 마일리 대통령이 그래서 이 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12월 29일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12월 말부터 폐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계약 기간이 이제 보통은 이제 2년 이렇게 해서 정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상승률도 뭐 정하고 자유롭게, 그다음에 페소로 낼지 뭐 달러로 낼지 이것도 지불 통화 유형도 이제 계약 조건을 서로 간에 이제 자유롭게 협의를 해가지고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임대주택 공급이 195%까지 증가하기도 했었어요. 현재는 이제 그간 월세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전보다는 보다 빠르게 아파트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또 인터뷰 내용 나온 걸 보면은 오히려 그 계약하고 있었던 그 이전 계약이 끝나고 나서 법 폐지 이후의 기준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임대료를 거의 집주인이 한 3배를 올리더라. 이러면서 법 시행 중일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가격, 뭐 공공요금 가격 이런 것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생활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랬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임대료 통제법이 폐기되기 전에는 오히려 세입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짐작이 되는데요. 네, 2020년 임대료 통제법이 만들어진 직후에 아르헨티나 집주인들이 아예 매물을 걷어들이고 이제 공실로 두는 거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세를 새로 받을 때는 이제 그리고 1년 후에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니까 아예 새로 시작하는 그 임대라면은 1년 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월세를 미리 확 올려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페소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소는 받기 싫다. 그러면 이제 달러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달러로 집값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대상 그 에어비앤비를 하면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달러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에어비앤비 숙소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져요. 예.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에 와서 그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되면서 관광객들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되죠. 뭐 그 외국인들에게는 아르헨티나 물가도 굉장히 싸고 그리고 집도 구하기 쉬운 데다가 집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했으니까 말이죠. 반대로 이제 현지인들은 살 곳을 더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안 내놓거나 에어비앤비로 돌려버리니까요. 단기 임대로. 통계에 따르면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그 158만 채의 집이 있었는데 법 시행 2달 후에 확인해 보니까 20만 채가 넘는 집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야, 2달 만에 20만 채가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구했지? 하고 저는 좀 보니까 예. 그 냉장고 가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전기를 거의 안 쓰다시피 하는 가구를 네. 추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계를 낸 건데 다시 말하면 7채 중에 한 채는 빈집인데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살 집은 없었던 거죠. 이렇듯이 당시 임대료 통제법 여파로 주택시장 임대 공급이 거의 없고 물가는 높아지는 가운데 또 임대료가 2자릿수 비율로 치솟는 등 주택 경제성 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침실 한 2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가 그 임대료 통제법 시행 이전인 2019년 보다 한 27배 가까이 그렇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네. 임대료가 그 또 인플레이션 속도를 또 추월하면서 받은 월급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도 좀 문제가 됐죠. 일례로 뭐 2021년에 계약한 집이 예를 들어서 뭐 월 4만 5천 페소를 냈다. 그랬는데 작년 말 임대료 통제법이 폐지되기 이제 직전 기준으로 봤더니 월 40만 페소가 되었다. 공이 하나 더 붙게 된 거죠. 참 들으면서 뭐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주는 시사점이 참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이 대통령이 임대료 통제법 외에도 요즘 이것저것 고치고 개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무너진 근본 원인에 대해서 과거 정부들의 어떤 페론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여기서 페론주의라고 하면 그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 그 전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집권했을 때인 1946년에서 1955년과 1974년에서 74년에 추진했던 좌파 포퓰리즘을 말하는데요. 이 페론 대통령이 뭘 했냐면 외국 자본을 몰아냈고 예. 그다음에 철도, 뭐 전화, 가스, 전기 같은 이런 기간 산업을 국유화를 했어요. 예. 그리고 무상복지 같은 그런 거를 대폭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노동자 임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매년 25% 정도 인상을 추진하면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옛날에 보면 굉장히 선진국이었는데 자유시장 경제였던 이 아르헨티나 국가 시스템이 사회주의로 바뀌면서 또 이제 페론주의 정책에 따라서 또 재정 지출도 과도해지면서 점점 아르헨티나 경제가 침몰하는 상황이 네. 되죠. 포퓰리즘의 근데 이런 달콤한 기억을 이제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 또 국민들이 이제 선거 때마다 이렇게 조금 뭐가 문제다 싶으면 좀 바꾸기도 해야 되는데 이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그 포퓰리즘의 달콤함 때문에 페론주의를 주장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선택한 것이 또 문제다 이렇게 밀레이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걸 주장했던 밀레이 대통령을 이번에 대통령으로 본인들이 당선시켰다는 건 네. 이제 각성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쪽으로 해도 별로였고 네. 저쪽으로 해도 별로였다면 그럼 이 사람처럼 강경한 사람도 한번 뽑아보자. 예. 최후의 선택이랄까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인데 밀레이 대통령이 그래서 취임 이후에 대규모 경제 법안 개혁을 선언을 했고 또 국민들에게 제공했던 각종 보조금을 폐지를 해가지고 공공지출 아주 꽉 조이겠다. 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 수도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통제법
말씀드렸던 임대료 통제법도 폐지한 거였습니다. 최근에는 우유와 설탕 같은 필수품에 대한 가격 통제도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를 하면서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게 하고 그리고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이익이 또 보장이 되게 해서 경제를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과감하기 때문에 예. 반발도 굉장히 크고요. 예. 그리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초반에는 이제 밀레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당분간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지속될 거다. 왜냐하면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너무나 환상 속에 있을 법한 그런 경제 시스템에 그리고 그런 물가에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있는 고통들이 따르기 마련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잘 견뎌봅시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과도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온 성과 대표적으로 이제 월세가 싸졌다든가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밀레이 대통령의 말에 또는 그분에 대한 지지도가 좀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너무나 고통스럽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더 충격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어떤 일부 단체에서 했더니 예. 밀레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해 초에는 60%에 가까웠거든요. 예. 굉장히 높았는데 현재 재보니까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통을 감내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정책이 실패한다고 국민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 한번 가보죠. 유럽인데 오늘은 부동산 특집이네요. 유럽 얘기인데 유럽도 주택난을 아마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유럽의 주택난이 정부 정책이나 다른 요인이 아니라 관광객 때문이다.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네, 사실 주택난은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 어딜 가나 있는 문제죠. 예. 근데 이제 공통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뭐 팬데믹 이후에 어떤 고금리 상황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높은 금리와 또 세금 그리고 임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 등으로 임대해 봐야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네. 근데 대출에다가 뭐 집 보험료에다가 뭐 각종 유틸리티 요금 이런 걸 따지면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유럽 집주인들이 그래서 임대료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뭐 아까 아르헨티나처럼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로 전환을 합니다. 단기 임대가 수익성이 훨씬 좋으니까. 네. 그래서 2019년 이후 유럽 내 단기 임대를 봤더니 무려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예. 아파트를 관광객에게 단기 임대하는 부음이 거의 일면서 지난 10년간 아파트 임대료가 얼마나 늘었냐면 68%. 이야. 그리고 집값은 38%가 상승했다고 해요. 바르셀로나를 비롯해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제 공유 숙박이 늘면서 실제 어떤 장기 주거지가 필요한 그 국민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사에는 파리에서 렌트 구하려면 1년 기다리셔야 합니다. 뭐 이런 제목도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보니까 집값이 치솟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공유 숙박 규제안 이게 법안이 나와요. 에어비앤비 같은 어떤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주택 확보 같은 어떤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너무 불만이 많고 원성이 크니까 2028년 11월까지 단기 임대용으로 등록된 아파트 만여 채 허가를 취소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침범해서 주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걸 이제 우리가 오버 투어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버 투어리즘의 문제가 유럽 지역의 주택난으로 이어진 거죠. 네. 저는 이 얘기 듣고도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지 않은 게 네. 우리나라도 종로 근처에 서촌, 북촌 네. 그리고 서대문하고 홍대는 마포 쪽이죠. 이쪽 대학가 근처에 외국인들 대상으로 단기 임대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장기 임대보다 단기 임대가 월세 수익이 훨씬 높고 또 단기로 잠깐 체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에 대해서 그게 좀 열악해도 불평불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 어차피 며칠 있다 가는 건데 뭐 일주일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 지역에 빌라라든가 아니면 한옥을 아예 개축을 해서 이걸로 단기 임대를 와서 어떻게 보면 기존 임대 시장의 매물마저도 좀 회수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유럽은 훨씬 더 심하네요. 네. 그리고 유럽에는 요즘 주택 문제 말고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더 생기고 있다는데 그건 뭡니까? 이번에는 또 물이 문제가 됐어요. 물은 뭐예요? 이 올 여름에도 그렇고 이제 작년에 이어서 유럽에 굉장히 엄청난 폭염이 왔다 이런 얘기들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 그리스 같은 뭐 유럽 아래쪽 남부에 있는 곳들은 막 바싹바싹 마르는 폭염이어가지고 강수량은 거의 없고 이제 가뭄까지 이제 지속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탱크에 물도 마르고 그다음에 오래된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또 누수까지 발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그리스 일부 섬에서는 이 바닷물을 전환하는 이제 담수화 장치에 의존해야만 했는데요. 그리스 섬 중에 한 곳은 그 담수화 장치가 4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또 고장이 났대요. 그러면서 일부 주택들이 열흘 동안 단수가 되는 이야, 일이 발생했다고 예. 해요. 또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이 30분 안에 냄비 하나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물 공급량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분에 냄비 하나를 못 채우면 똑똑 떨어지는 거네 진짜. 네. 예.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한때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 공급 제한을 받았는데요. 예. 주민 1인당 1일 물 사용량이 이제 제한이 됐었고, 그다음에 공원 수도 시설 아니면 뭐 광장의 분수대 네. 아니면 뭐 수영장, 그다음 해변에도 또 관광지는 샤워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운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부족했을 때 타격을 가장 또 크게 입는 분 중 하나가 이제 농업이잖아요. 예. 농부들은 아주 생계의 타격을 입었는데 농작물에 이제 물을 대지 못했고 그다음에 가축에 대한 물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라 이야. 이런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아예 더 쓰고 벌금을 무는 경우 그런 것도 올 초에 있었습니다. 네, 저도 올해부터 부쩍 더 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았는데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몰랐는데 네. 그런데 유럽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망하는 관광지인데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런 물 부족 상황에서 관광 가면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네. 이 나라의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컸던 거예요. 이탈리아 지역 한 곳에서는 관광객들이 몰린 그 호텔에 물 공급을 우선했다는 그런 시인이 나오면서 예. 비난을 받은 사례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리스 사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 한 5분의 1 정도가 관광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시프노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작은 섬에도 물 부족 사태가 왔어요. 이곳 역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인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곳으로 가는 관광 상품이 꽤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8월 한 달간 이 시프노스 섬에 4만 명가량이 방문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여기에 우물하고 저수지가 다 말라붙어가지고 이제 담수화 장치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이 섬에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이 수조에 또 이제 빗물을 모아서 비축해야 사용을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뭐 기사를 보면 양동이를 들고 다니면서 물을 좀 모아놓은 집에 돈을 조금 주고 아이들이 씻길 물을 조금 얻어오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인쇄물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예.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면서 호텔 같은 이런 숙박 시설에서 관광객 여러분 이렇게 물을
이렇게 틀어놓고 사용하지 마시고 좀 받아놓고 사용해 주세요. 좀 물을 좀 아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했는데 관광객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보면 수압이 좀 낮은 것 같긴 했는데 이렇게 물이 부족한 상황인지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관광지니까. 그렇죠. 근데 에어비앤비를 내놨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인들이 환불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또 임대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프노스 섬에서는 호텔과 별장 개발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었대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 건설할 때도 물 소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짓고 나서도 이런 관광 위주의 호텔이나 이런 숙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조경, 이런 정원도 크게 만들고 잔디밭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서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물을 많이 써야 되는 시설들이에요.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주민들의 불만을 만들게 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주거 지역 외에 이러한 건설 부문에도 물을 공급해 줘야 하는데 식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곳에 물을 사용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시프노스처럼 건조한 섬에 적합하지 않은 잔디밭이나 이런 정원을 만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관계용 또는 식수가 아닌 목적으로 물을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지하수 같은 거를 좀 재활용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부 외국 소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초창기 건설했던 댐들의 기대 수명은 다 넘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우리나라도 지금 시프로스나 그리스, 스페인처럼 물이 부족한 지금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상류 지역이나 여러 곳에 12개 정도의 댐을 더 지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지역 주민들하고의 합의도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조만간 이 외국 사례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 이 유럽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군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요. 이 방금 그리스도 전체 국가 수입의 5분의 1이 관광이고 스페인도 대표적인 관광지고 네. 그럼 관광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물은 부족하고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담수화 요게 예.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되려면 물을 끌어오고 내보내줄 국가의 어떤 수도 시스템이 좀 보수가 되거나 예. 아니면은 좀 더 새로 많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근데 수도관들이 유럽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아주 오래전부터 쓰던 것들이라서 누수가 되는 물의 양도 적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호텔이 그래서 아예 그냥 자기네 자체적으로 담수화 설비를 구축해서 바닷물을 끌어온 다음에 요거를 담수화 이렇게 필터를 해가지고 염분을 빼내서 수영장 물을 채우는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역 차원의 담수화 산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자본에 적지 않은 부분이 관광객들로부터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네. 관광객은 사실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예. 또 물 공급에서는 또 이게 또 영 탐탁지 않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관광객 유치와 물 공급 사이에서 유럽 국가들의 고민이 아주 큽니다. 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 관광업이 큰 도움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을 더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물 부족하고 우리도 임대시장 부족하고 한데 야, 우리도 고민 많이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